자, 내가 원래 새날에 방침이 하나 있어요. 민주당이나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면 말 안 합니다. 그게 추세가 돼버릴까봐 그런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이번에 말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원래 목요일이 리얼미터 조사가 나오는 날이고, 금요일은 갤럽 조사가 나오는 날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예언하건대 갤럽 직원은 아닙니다만 내일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 차이는 대략 10% 좀 날 거라고 봐요. 민주당이 지냐고? 아니요. 미래통합당이 10% 정도 지는 거죠. 근데 이제 여론조사라고 하는 건 추세를 만들어내는 측면이 있거든요. 아, 지지율 역전당했어? 근데 지금 지지율이 역전당했다고 하니까 박근혜 탄핵할 시점에 막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지지율이 심지어는 박근혜 지지율이 한 3%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민주당이 이겼는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뒤집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보수 언론들의 기획에 가깝다고 봐요. 내일은 분명히 다르게 나오겠지만 그래도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선거까지 이 추세를 이어가면, 그러니까 보궐선거까지 추세를 이어가면 그 1년 후에 있을 대선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는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을 만드느냐. 민주당에서도 발칵 뒤집혀가지고 관계자 이름은 말하지 않아. 지금 민주당 잘못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어를 익명의 관계자를 통해 가지고 언론이 쏟아내요. 그러면은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상황들이 홍수가 나서 막 뉴스 하면은 꼭지가 한 15개, 20개씩 홍수 이야기밖에 안 나오죠. 잘 나라가 안 돌아가. 그러면 이게 아무리 천재지변이라고 해도 정부 여당의 잘못인 것처럼 보여요. 거기다가 그 전에 있었던 부동산 이슈가 또 하나 얹어져 있죠. 그 부동산 이슈는 진짜 돈 버는 들 말고 청와대 수석들이 집을 팔았네 안 팔았네 같은 논란 일으켜가지고 이미지 나쁘게 만들고 더 세지 않다고 비판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너무 세다고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그 노무현 대통령 등의 데자부를 보여주는 이 모든 이슈들이 같이 결합했어. 여론조사를 물어봐. 그러면 그 여론조사를 물어봤을 때 민주당을 지지 안 한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물론 샘플로만 보면은 여론조사는 과학이니까 그래봐야 몇백 명의 움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난 그렇게 폄하하고 싶진 않아요. 그 펴본 거 샘플이라는 것이. 근데 이 추세를 언론이 만들어내고 있으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발칵 뒤집혔고 민주당 내에서 내부 불만이 많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쏟아낸다는 것 자체가 그런 흐름에 이용해 먹기 위한 의도적인 기획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여기서 민주당이 흔들리면 이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저는 모든 개혁은 진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는 항상 그 언더독에 대한 일종의 응원, 그리고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싶은 인간의 속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성장률이 그 마이너스가 낮은, 즉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1등을 차지할 거라고 전망되지만 그럼에도 지금 환경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경제 여건이. 다른 나라를 우리가 이제 못 나가보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경제 봉쇄 등의 조치로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은 안 보여요. 우리는 남의 팔이 부러지든 뭐 잘려지든 우리는 우리 그 손톱에 있는 티눈 하나가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런 것처럼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미래 주택 소유주들이 내가 미래 주택을 소유할 건데 왜 국가가 나의 주택 소유의 꿈을 막느냐라고 지금 항변하는 그런,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을 비롯해서 근본적으로는 임대인보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 효과가 발현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근데 당장 내 그 발등에 있는 뜨거운 물 좀 떨어진 것, 이게 근본적으로 온몸 전체를 살리기 위한 건데 국민들은 그런 불만을 저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저는 이제 개원 협상 과정에서 협치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개혁을 더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효과를 뭐 5개월, 6개월, 1년 뒤에 보는 것이 장기적으로 정부 구정에 더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온갖 기득권 적폐 세력들의 총 골기 타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 기간 동안 사실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죠. 뭐 조국 장관 뭐 검찰에 난 이렇게 있을 때도 지지율이 문 대통령 40% 밑으로 안 내려가는 거 보면서 기반 되게 탄탄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가 언론에 우호적이지 않잖아요. 기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쪽 사람들과 결탁했다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면 OECD 경제 성장률이 대한민국 1위 했다. 이 보도 대대적으로 쏟아내고 있지 않잖아요. 뭐 JTBC나 MBC 정도가 보도하지 KBS도 보도를 안 하는 거 제가 물론 확인이 뭐 다 된 건 아닙니다만 그런 보도들이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으면서 뭔가 비판하는 것이 언론인 것처럼 보이는 민주 시대만 오는 이상한 현상. 정부를 막 까야 되는 더군다나 조중동의 기본적인 그 베이스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잘 이겨내는 게 중요하죠. 이걸 이겨내지 못하고 민주당 내에서 이제 조중동이 하고 싶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민주당 내에서 청와대를 저격 중. 이게 가장 바라는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조원 수석 관련한 거 또는 지금 노영민 실장 오늘 유임됐는데 이 관련해서 민주당이나 청와대 내에서 뭔가 서로 내부적으로 분열이 있는 것처럼 뉘앙스하면서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당의 중진 의원은 이딴 식으로 보도를 내면서 갈라치기 하고 여기에 딱 낚인 사람 하나가 튀쳐나옵니다. 실명으로. 청와대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 봤던 가장 안 좋은 모습이거든요. 이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쟤네들이 금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지지율 여론조사가.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만약에 넘어가면 언론이 갖고 놀죠. 정권을 갖고 놀고 국민들을 모두 이제 그 소위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하셨던 아젠다 세팅에서 의제 설정에서 조선일보 중심의 의제로 모든 언론이 다 따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조중동을 비롯한 이런 수구 언론들은 어쩔 수 없이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늘 말할 수밖에 없고 시장 친화적이라는 얘기는 기득권 중심의 시각을 국민들에게 계속 설파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그 신문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광고비가 나와야 되고 그 광고비의 거의 모든 것들이 기득권 세력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기업 친화적 모델을 만들면 결국은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계속적으로 기득권층에게 경제적으로 착취받는 구조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아마 여론조사의 스킬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여론조사도 나오고요. 매주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고 리얼미터처럼 거의 매일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는데 질문을 만약에 한번 보세요. 뭐 코로나 대응 같은 거 싹 빼고 지금 최근에 부동산 논란과 뭐 홍수 대책 등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은 좀 어지럽습니다라든지 비판이 있습니다라든지라는 거를 먼저 리드멘트로 걸고 뭐 민주당을 지지하십니까? 미래통합당을 지지하십니까? 해도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이고요. 아무 가치 판단 없이 현 시점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입니까라고 물어보는 것도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거라서 민주당 내에서 발칵 했다. 그래서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이것들을 온갖 사람들이 워딩을 끌어와가지고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박주민은 국민의 경고라고 했다. 이재명은 채찍이라고 했다. 이런 표현들은 일반적인 이야기거든요. 이거를 대놓고 우린 지지율 떨어지지 않았어. 홍준표가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여론조사 나올 때마다 이건 조작이야. 난 여론조사 믿지 않아 하는 것보다 정치인의 태도는 좋아요. 이것이 굳이 뭐 일시적인 현상이든 장기적인 현상이든 이런 상황에서 아 그래요? 우리 지지율 떨어졌다 그러면요. 반성할게요. 죄송합니다. 뭐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가 보죠 하는 일상적인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치인들의 워딩을 끌어와서 실제로 민주당 지지율에 대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의도들이 헤드라인부터 그냥 보인다는 거죠. 자, 두 분 이야기 좀 해봐요. 이제 쉬게. 아우 힘들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기자들 그러니까 그 언론들은 어떻게 해서든 뭔가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난독증이 있는 것처럼 자기들 그 어떤 사람 그 민주당 내에서든 뭐 지지자든 뭐든 어떤 말을 했을 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따다가 말을 하고 하물며 그런 얘기도 아예 없었을 수도 있는데 간신법이 있는 것처럼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거야 하면서 이름도 아예 안 쓴다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예전 같은 이름을 박주민이든 이재명이든 이름을 썼다는 얘기는 그 말을 한 거에 난독증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자기대로 재해석을 해서 쓰는 것이고 말을 안 하는 사람은 저 사람 그럴 거야라고 이름을 못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약간 부추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언론은 기득권을 중심으로 해서 갈 수밖에 없다. 우리 아까 맨 처음 서두가 택배 그 휴무 처음으로 있는 택배 휴무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가장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인정을 많이 못 받는 소외되는 부분들이시거든요. 근데 기득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휩쓸리지 말자. 부동산 같은 경우도 뭐 임차인 중심이 아니라 임대인 중심으로 어떻게 움직이다 보니까 임차인이 손해를 볼 것이다 말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제가 부동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 주변에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얘기를 많이 안 해봐서 잘 체감을 못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막 나 계약 안 될 것 같아. 전세에 사시는 친구들이 나 계약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솔직히 못 봤고 오히려 그 제 주변에는 행복주택 같은 거 장기 전세라든지 이런 행복주택 같은 거에 나 될 것 같아. 이번에 뭐 가능성이 높아. 어느 지역에 지금 할까 고민하고 있어 하는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시각 자체가 좀 변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론이 그러니까 좀 30대는 실은 그게 좀 희망 아닌가요? 30대나 40대 초반 정도 되신 분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에 내가 물론 주택 차익이라는 네. 개념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고 싶어 하지만 제가 자꾸 토지공 개념에 대해 강조하고 그러니까 황대학가 집이 없구나 그러는데 저 집이 있습니다. 저 그냥 이사 안 다니고 그 살 수 있는 저 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어 보이지만 저 집 가진 사람입니다. 없어 보여. 근데 그 통합당은 이번에 김종인 체제 들어오면서 저는 어찌됐든 결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합당 내에서 지금 누군가의 개인의 목소리가 삐져나오지 않아요. 근데 민주당은 약간 우리가 176석이 한편으로는 거대한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야 뭐 우리 지지자들 중에 특히 그렇습니다. 저는 민주당 내 국회의원들은 특히 초선을 중심으로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이질적인 목소리 안 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제일 우려했었는데 하지만 지지자들 사이에서 좀 다른 의견이 나올 때 나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지지 철회라는 얘기가 우리가 좀 습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결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개 중에 20개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럼. 20개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100개 다 맞습니까?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 민주당 중심의 그 지지를 선언하고 내가 선택하고 그 안에서 대안을 찾아야지 민주당이 이래서 나빠. 대안은 뭔데? 없어. 잘 몰라. 그래서 똑똑한 지지자, 똑똑한 국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언론에 대한 이제 이것도 역시 기대감을 저버린 것 같은데 사실은 이번 장마는 환경에 대한 굉장히 큰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개별적인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사안을 단지 정쟁으로 몰아붙여서 방금 말씀드린 이 보인 것처럼 지지율이라든지 여러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 큰 얘기하고 작은 얘기가 있는데 일단 큰 얘기는 우리가 신자유주의라고 굉장히 뭉뚱거리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거칠게 요약하면 시장에서 이제 마치 돈 거래하듯 이런 시스템이 시민사회든 정치든 다 적용될 때 쉽게 말해서 자유도 평등도 거래가 이루어지게끔 그런 건데 그 최고봉이 이제 기업인이 정치인이 되고 어떤 대통령으로 되는 이명박 때였고 지금 미국도 역시 트럼프가 기업인으로 됐기 때문에 정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약간 다르게 방향을 바꿨던 게 시민사회에서 일련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답을 찾는다고 한다면 두 가지 소설이 생각나는데 최근에 봤던 강영수 작가의 라이팅 클럽이라고 해서 다시 되어 있는 똑같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소설이죠. 네. 저는 못 읽어봤거든요. 예전에 쓴 책이지만 됐는데 결국 주인공이 안팎으로 고통을 겪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원칙들을 계속 지켜나가면서 꿈을 잃지 않는데요. 아마도 지금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도 역시 시민사회를 통해서 아마 극복했다는 예전의 가치를 가지고 계속 접근하게 된다면 결국 답은 시민사회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쟁이 아니라 그쪽에서 답을 찾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든 언론이 문재인 정부 못한다고 좀 속된 표현으로 존나 때려. 그렇게 여론조사를 해. 문재인 정부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여당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적게 나왔어. 그걸 갖고 언론이 대수특필해. 민주당 지지율이 엄청나게 떨어졌다. 그러면 지금 8월 29일 날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당대표를 뽑아요. 최고위원들과 함께. 그러면 이제 안정적인 사람이냐 개혁적 사람이냐 뭐 이런 성향을 분류해가지고 언론들이 그걸 나름대로 분석이란 걸 하잖아요. 여기서 민주당이 가장 조심할 게 하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후보의 말 중에 이런 뉘앙스가 있었어요. 민주당한테 180석이나 줬는데 민주당 지금 뭐 하냐고 하고 있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국회가 개원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이 정말 못한 것처럼 워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져서 국민이 민주당이 잘못했다고 실망해가지고 거기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나는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런 워딩이 제일 나쁜 방식의 선거운동입니다. 그런 말을 차마 못하겠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의 형태로 가잖아요. 그러면 여론이 아주 우호적으로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니까 다시 꼬리 올려줄까가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추세를 언론이 받아가지고 미래통합당이 막 혁신했더니 사람들한테 엄청 호응을 받고 민주당은 부동산이네 홍수 대책이네 잘못해가지고 지지율 떨어졌어. 형편없는 정당처럼 만들어 놓잖아요. 지금 당대표 경선에 나가신 분들은 이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워딩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분명히 그런 분이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민주당 지지율 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현상과 다르게 언론이 만들어낸 가짜뉴스와 선동에 의해서 지지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즉 부동산이라든지 이 홍수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민주당이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사실은 문제를 언론이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거든요. 치명적으로 대처를 못해가지고 정부가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료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OECD 성장률 지금 전 세계 1등이라는 거 아니에요. 0.8% 네, 마이너스. 그런 상황으로 가는 상황에도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통합당이 새롭게 정강 정책을 개편하면서 여러 가지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 경제 민주화 등을 집어넣는데 기본소득 개념 등을 집어넣는데 통합당이 지금 발표하고 있는 내용들 지금까지 본인들이 계속 반대했던 것들입니다. 민주당은 하고 싶었는데 본인들은 계속 발목을 잡았던 것. 그러면은 자신들의 주장은 뭐였었냐면 저건 좋은 제도지만 실행 불가능해라고 했던 제도를 야당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실행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계속 제시합니다. 그럼 국민들은 통합당이 정말 좋은 정책을 내고 있네. 좋은 정책과 실현 가능한 정책은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찾고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을 찾는 게 정치인데 통합당이 지금 말만 구두선으로 이렇게 좋은 말을 내세운다 해서 거기에 통합당이 좋은 대안정당인 것 같아. 통합당의 역사를 보면 통합당은 절대 중산층 서민에게 좋은 정당이 아닙니다. 그거를 특히 지금 지지를 보니까 30대와 40대는 민주당 지지가 확고해요. 50대 60대는 통합당으로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부동산 소유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가장 큰 싸움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층과 그 기득권 구조를 깨뜨려야 젊은 층에게 희망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개혁 세력의 큰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어느 편을 쓰는 게 우리 국가의 미래에 좋은지 국민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김종인이 그런 말 했대죠. 지지율이 미래통합당이 이겼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현명하기 때문이다. 언론이 조작질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만약에 말이에요. 민주당이 지금 현 상태에서 여당이 민주당이 아니고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면 부동산 문제가 어떻게 갔을까요? 지금 강남 쪽 이따가 뭐 그런 주로 이야기 다시 좀 하겠습니다만 강남 쪽 이런 데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겠죠.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뭐 종부세를 올린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막 수차례에 걸쳐서 대책이 나왔다고 하면 민주당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아직도 약해. 노무현 대통령보다 약해. 더 세게 해 하는 건 그 비판은 나는 해도 된다고 생각해. 근데 대책을 여러 번 냈더니 언론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까지 20몇 번 대책을 내놨지만 그러면서 민주당 또는 문재인 정부가 무능한 프레임으로 몰고 가버려. 그렇게 말하는 놈들은 집값이 올라가기 좋은 놈들이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이 현명하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올랐다? 그냥 언론이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못한다 이미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미래통합당의 민주당의 경쟁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말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아젠다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꾸준히 반대해왔던 아젠다들을 갖고 마치 자신들은 김종인이 잘하는 사기가 그런 사기 아니에요? 실제로 그걸 행할 능력이나 실제로 실행력은 없으면서 국민들한테 그게 할 것처럼
그런 이미지만 얻어가지고 지지를 올리는 거 아니에요? 막상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절대 안 할 정책들 탈원전 하겠어요? 부동산 값 잡는 정책 하겠냐고요?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말 기대치가 되고 싶지 않으면 최소한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지지율은 뺄 수 있어. 그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솔직히 이해를 못하는 거죠. 걔 돼지라고밖에 뭐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국민이 현명하기 때문이란다. 그러니까 그 푸나님 며칠 전 말씀처럼 저는 계급 투표 대한민국에서 이제 서서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통합당을 지지해야죠. 왜냐하면 자기 재산을 보호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우월적 지위를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만약에 실소유주고 집이 한 채 있거나 아니면 집이 없는 그냥 서민이다. 그럴 경우에는 나에게 살 주거 공간을 국가가 보장해 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나는 5년 뒤에 집을 살 거니 나는 통합당을 지지할 거야. 이 바보 아닙니까? 그런 그 시각은 그래서 저는 정치를 좀 우리 지지자들도 좀 길게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일희일비 하는 것보다는 맞아요. 조금 길게 보고 당장에 또 우리 내부에서 약간 그 너무 강경하지 않은 발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막 우리가 공격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갈라치기는 최소한 우리가 그 여기선 좀 자제를 하자. 예. 이 제가 제안드립니다. 두 분 마무리 멘트 이 건에 대해서. 뭐 국민은 현명하죠. 현명하기 때문에 금방 다시 통합당 지지율은 떨어질 거고 민주당은 그 수혜 복구가 끝나면 다시 올라갈 거라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걱정된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어쨌든 현대 사회는 그 적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적을 상정하거나 때때로 만들어서 이제 대상화시키긴 하는데 아마 지금 김종인 비대위 대표라고 해야 되죠. 아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마 국민을 또다시 어떤 적이라든지 이런 걸 없애는 과정들, 투명하게 만드는 과정들 같아서 이 발언 자체는 좀 무서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실제 여론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이거 지금 리얼미터 조사가 전화 시도한 게 28,684명입니다. 최종 응답한 사람이 1,507명입니다. 문제는 뭐 여론조사라는 게 원래 그런 거긴 하지만 정치 고관여층들이 의견을 표출하는 시기가 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언론 때문에. 언론이 일제히 문재인 정부를 부동산이네 뭐네 공격을 해. 그럼 자기가 에이 뭐 해봐야 뭐 내가 지지하는 정당 미통당 지지율도 안 나올 텐데 했던 사람들이 여론조사가 오면 적극적으로 받지요. 실제로 그러면은 이 전화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 28,684명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물론 리얼미터의 이런 여론조사가 실제로 선거에 되게 비슷하게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투표장에 나갈 사람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갤럽 여론조사는 실제 국민 여론 투표랑 상관없이 국민 여론일 가능성이 높고 지금 진짜 중요한 건 지금 미래통합당이 몇 년 만에 민주당을 이겼다는 이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공작들을 할 거예요.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고 당권 주자들입니다. 홀라당 넘어가는 순간 내분에 휩싸이고 이게 나중에 대선까지 영향을 미치는 분열의 요소가 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